드디어 전화가 오는구나. 허허허. 네, 여보세요. 전화 기다렸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한 집안의 저녁 식탁입니다. 먹을 게 풍성하고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건강한 장년의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 긴장감마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전화벨 소리가 울려옵니다. 순간 긴장된 얼굴로 그 전화를 받는 장년의 남성, 그리고 전화기 너머 말소리가 들려오는군요. 전화기 너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남성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뒤 그는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고야 맙니다. 이 독일인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은퇴를 마친 독일인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죠. 한국의 파독 간호사, 명숙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과거 8살 때 저는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병원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담당 간호사분이 명숙 간호사님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가 최선을 다해 저를 돌보아 주셨다는 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간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누군가 저에게 장래희망이 뭐니? 라고 묻거든 간호사가 되는 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죠. 파독간호사 한국인 명숙 간호사님의 헌신적인 태도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남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했죠.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온 저는 간호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언젠가 의사가 되면 그 간호사님과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3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그녀를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치열한 이 세상에 사느라 과거의 은희는 그저 기억 속의 한 인물로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그녀를 찾고자 마음먹은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 취직한 제 아들놈이 한국에 가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며 소식을 전해왔죠. 한국으로 가서 며느리가 될 사람과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나요? 한국으로 가는 13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유난히 유년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 저를 돌보아 주셨던 간호사님도 생각나고 그녀 덕분에 열심히 공부도 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는데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싶더군요. 한국에 도착하니 간호사님이 살아오셨을 이 나라에 대해 애착도 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며느리와 첫 대면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깜짝 놀랐죠. 자기를 허지영이라고 소개한 며느리의 말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선 며느리는 제 기억 속 명숙 간호사님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아담한 몸집,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요. 게다가 성씨도 허실하니 그 간호사님과 같은 성씨였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여자가 결혼 후 원래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허명숙 간호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머릿속에는 간호사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이야기하더군요. 며느리와의 인사 자리에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며 말이죠. 며느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어린 시절 소아백혈병을 앓았던 이야기부터 간호사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린 시절 투병했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죠.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런 아내와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녀 덕분인데 말이죠. 이렇게 나이 들고 나서야 뒤늦게 그녀를 찾을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쉬웠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한국을 더 둘러보며 한국의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들을 마주칠 때마다 혹시 그 간호사님 아니실까 생각하며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국 독일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와 수소문 끝에 파독간호사 광부들의 협회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정식 협회는 없지만 독일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독일에 남아 계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고 일종의 친목 모임 같은 곳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협회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원래 사람을 찾아주거나 개인정보를 열람시켜주는 곳은 아니지만 제 상황과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녀 덕분에 살아있고 지금 의사생활 후 은퇴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설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결국 단체에서 직접 명단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 그녀에 대한 자료가 있나 찾아보겠다며 제가 알고 있는 그녀의 이름과 대략적인 나이,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준다던 그들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열흘 정도 지났을까 그 협회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전화를 받았죠. 협회에서 그분의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직 그녀는 독일에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녀가 독일에 남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저와 고작 17살 차이밖에 안 나더군요. 아직 여든이 안 되신 나이에 3년 전 기록으로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건강하실 때 찾아뵐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저희 집에서 아우토반을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더군요. 물론 시속 200km로 갈 때이긴 하지만 제 차로는 충분히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나 기쁜 소식을 바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며 기대에 가득 찼죠. 저는 그녀를 당장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협회에서는 이것은 3년 전 자료이고 다음에 그쪽 지역 봉사활동을 갈 때 자기들이 방문해서 저를 만날 생각이 있는지 확인받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지금 시대에 맞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만나 뵙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절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협회에 가서 잔뜩 기부를 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부라는 명목으로 넉넉한 상품권들과 각종 사무용품 등 필요한 것을 준비한 뒤 제 차에 한가득 싣고 협회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좋게 말해 기부이지 빨리 그녀와 재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뇌물쯤 되었죠. 협회에서는 사람 찾아주는 명목으로 물건을 받는 것 같아 난처함을 표시하셔서 결국 상품권은 드리지 못하고 사무용품만 드리고 오긴 했지만 협회에서도 선생님께서 급하신 마음 알고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보겠다고 제 뇌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미리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독일로 오라고 했죠. 협회에서 그곳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반드시 오후 4시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성대하게 저녁식 사준비를 하고 장성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간호사님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성대하게 그녀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후 4시가 조금 덜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차로 그녀를 모셔올 생각에 이미 외투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집 앞에 도착해 있어요. 여기로 오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더 이상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녀의 자녀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작년에 간호사님께서는 질환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아 계신 자녀분들께서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탁에 그대로 엎드려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녀의 흔적을 찾겠다고 나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집사람과 아들, 며느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차를 타고 그녀가 살았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독일인 남편과 결혼하시고 독일에서 자리 잡고 사셨던 그녀의 흔적을 자녀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많이 닮은 그녀의 따님이 계셨고 그녀에게 받았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함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생전 이렇게 어머니에게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비록 어린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 찾아왔지만 어머니께서는 얼굴도 다 알아보시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저를 웃으며 맞이해 주셨을 텐데 제가 그만 너무 늦게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따님은 제게 오래된 일기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크게 적힌 작은 노트는 어머니께서 저를 간호하며 적었던 일지 같은 수첩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간호사님께서 저와 같이 소아백혈병 아이들을 돌보며 한 명 한 명 간호일지를 적어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퇴원할 때마다 그 일지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마지막 장에는 간호사님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처럼 적어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퇴원하는 날 간호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저와 작별 인사를 못했고 때문에 그 수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언젠가 이 아이가 찾아오거든 이 수첩을 꼭 전해주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일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인내심이 강한 우리 다니엘은 이 병실에서도 가장 다른 아이들에게 배려심도 깊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려는 듬직한 아이여서 다니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단다. 이곳에서 생활이 힘들었을지라도 이 병을 이겨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으며 살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배려하는 모습과 강한 인내심을 가진 모습을 꼭 간직하길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든 채로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님을 통해 당시 저와 같이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종종 참석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 옆 침대에서 투병했던 친구도 만날 수 있었죠.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간호사님께 찾아뵈어서 인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님께서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수첩의 주인공인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도 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녀가 살아온 발자취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은인이 있을 테죠. 하지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은인을 마음속 인물로 남겨두는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한번 마음먹고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60 넘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소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